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사람의 말을 흉내 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첩첩산중이라 해가 뜨는 것도 더디고 지는 것은 순식간인 두매산골의 만석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나이가 40이 훌쩍 넘도록 장가도 못 간 노총각이었습니다. 얼굴이 못난 것도 아니요. 성품이 모난 것도 아니었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병든 홀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으니 어느 처녀가 그 집에 시집을 오려 하겠습니까? 그저 남의 집 머슴살이 하듯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가 장터에 파는 것이 만석이의 일과였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지만 만석이의 눈에는 그저 땔감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산바람이 매섭게 불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아 만석이는 서둘러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덤불숲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고단하여 헛것을 들었나 싶어 귀를 후비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중 야밤에 웬 아기 울음소리란 말인가? 도깨비 장난인가? 만석이는 무서움에 등골이 오싹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따라 조심조심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세상에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하나가 달빛을 받으며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기이한 것은 만석이가 다가가자 자지러지게 울던 아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방긋 웃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 녀석 보게. 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보구나. 쯧쯧, 어떤 모진 부모가 이 엄동설 안에 핏덩이를 버렸을꼬. 내 팔자나 참으로 기구하구나. 만석이는 차마 아이를 두고 갈 수 없어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마치 제 아비를 만난 듯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아이를 어루만졌습니다. 만석아,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겠느냐. 비록 우리가 가난하여 입 하나 늘리는 것이 큰일이다만 어찌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내치겠느냐. 거두자. 내 자식으로 삼아 잘 키워보거라. 그렇게 만석이는 아이의 이름을 7가지 복을 타고났다 하여 칠복이라 짓고 제 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젖동량을 하러 온 동네를 다녀야 했고 밤마다 기저귀를 빠느라 잠을 설쳤지만 만석이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칠복이가 아부지 하며 딸을 떼면 만석이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지 않은 것인지 칠복이가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15살이 되도록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콧물을 흘리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쯧쯧, 만석이가 데려온 그 아이 말일세. 아무래도 좀 모자란 것 같지 않은가? 눈 풀린 것 좀 보게나. 그러게 말이야. 업둥이라 근본을 몰라서 그래. 머리는 나쁜데 먹기는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만석이 등골이 휘겠어. 사람들은 칠복이를 바보 칠복이라 불렀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칠복이를 놀리고 돌을 던졌지만 칠복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허허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만석이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몰랐습니다. 칠복이의 그 멍한 눈 속에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무서운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칠복이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비범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세상의 위선이 역겨워 스스로 바보의 탈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만석인의 오두막에서 개울 하나 건너 기와집에는 박생원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은 본래 한양 양반가 출신이라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상은 벼슬 한 자리 못 해보고 돈으로 족보를 샀다는 소문이 무성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질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체면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울을 보며 가끈을 고쳐 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쌀이 떨어져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그는 뒷짐을 지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에헴. 군자는 곤궁함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법. 어디 감히 아녀자가 사내대장부의 깊은 뜻을 알겠는가. 박생원의 옷차림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특히 허리에는 붉은색 비단 술띠, 즉 세조대를 두르고 다녔는데 그 술띠만큼은 한양의 정승 판서가 부럽지 않을 만큼 고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비단 술띠 안쪽. 그러니까 실제로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묶는 속 허리끈은 썩어 문드러진 집신끈이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면 그만이지. 속끈이야 누가 본다고 비싼 돈을 쓴단 말인가. 그 돈이면 투전판에서 한 판을 더 벌일 수 있는데 말이야. 그렇습니다. 박생원은 겉과 속이 철저히 다른 위선자였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고고한 학처럼 굴었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그는 도둑고양이로 변했습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이웃집 밭으로 기어들어가 잘 익은 참외를 따고 달짝문을 여러 씨암탉을 훔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 뒷방에서 몰래 훔친 닭을 삶아 먹으며 희희낙낙했습니다. 낮에는 공자왈 맹자왈, 밤에는 닭다리왈. 이것이 바로 박생원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런 박생원에게는 남들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아니 보여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강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맨살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엉덩이를 보이는 것은 그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씨에 박생원은 겹겹이 껴입은 옷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옷을 벗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있다가는 더위 먹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박생원은 마을 뒤편 깊은 계곡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겠지. 감히 양반의 옥체를 쳐난 것들이 봐서는 안 되지. 그렇고 말고 박생원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고 도포를 벗고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는 옷을 하나 벗을 때마다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지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생원은 바지를 내리기 전에도 사방을 10번은 넘게 둘러보고 혹시나 하늘에서 새가 보고 있을까봐 위쪽까지 쳐다본 후에야 겨우 엉덩이를 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풀숲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박생원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바보 칠복이가 쪼그리고 앉아 박생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히히. 생원님. 엉덩이에 콩자반 묻었다. 으악. 네 이놈. 칠복이 아니냐?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게냐? 썩 뒤돌아서지 못할까? 박생원은 기겁하며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감히 천하디천한 바보 녀석에게
자신의 가장 은밀한 곳을 보이다니. 하지만 칠복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박생원을 놀려댔습니다. 히히히. 생원님 엉덩이에 왕팔이 앉았다. 아니다. 털난 콩자반이다. 똥구멍 옆에 콩자반. 더럽다. 더럽다. 박생원의 왼쪽 엉덩이 한가운데에는 정말로 엄지손가락만 한 새카만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털까지 새 가닥 나 있어 누가 봐도 흉측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박생원은 평생 이 점을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걸어왔는데 하필이면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 바보 칠복이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저 망할 놈이. 야, 이놈아. 닥치거라. 어디 가서 그 소리 했다가는 내 놈 혀를 뽑아버릴 테다. 썩 꺼져. 박생원이 물을 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칠복이는 메롱하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생원에게는 기이한 강박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혹여나 바지가 흘러내려 칠복이가 본 그 점을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겉으로는 비단 술띠를 두르면서도 안쪽에 속 허리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꽉 조여매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속끈을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낡고 작은 끈을 더 세게, 더 꽉 조여매는 것. 그것이 박생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추수감사제로 들썩였지만 박생원의 집안 사정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박생원이 밤마다 드나들던 읍내 투전판에서 큰 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반 체면에 돈 갚으라는 소리는 듣기 싫어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어느 날 밤, 읍내 투전판의 왈자패들이 박생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박생원, 안에 있는 거 다 아오. 오늘 내로 돈 단량을 갚지 않으면 이 집문서를 관아에 넘겨버리겠소. 양반이고 나발이고 길바닥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썩 나오시오.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박생원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대로 집을 뺏기면 양반 체면은커녕 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박생원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부자. 그래, 최부자 댁에 그 물건이 있었지. 며칠 전 마을의 알부자 최부자가 자랑하듯 꺼내 보였던 두꺼비 연적이 떠올랐습니다. 최부자는 그것이 순금으로 만든 것이라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은 도자기에 금칠을 입힌 도금 두꺼비였습니다. 하지만 박생원의 눈에는 번쩍이는 금덩이로만 보였습니다. 저것만 훔쳐다 팔면 빚도 갚고 다시 떵떵거리며 투전판을 기웃거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박생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체면을 잃느니 차라리 도둑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 금음달이 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박생원은 검은 복면을 하고 익숙한 솜씨로 담을 넘었습니다. 평소 달서리로 단련된 솜씨라 소리 소문 없이 최부자 댁 사랑방에 침입하여 금도금 두꺼비를 훔쳐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두꺼비의 차가운 감촉이 전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평소 행실이 수상하고 빚에 쪼들리는 자신이 가장 먼저 의심받을 게 뻔했습니다. 박생원은 어둠 속에서 교활한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범인을 만들어야 해. 아주 멍청하고 힘없고 만만한 놈으로.
그때 박생원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빌어먹을 바보 칠복이의 얼굴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옳지. 그 건방진 놈들. 이번 기회에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박생원은 품속에 쿰친 두꺼비를 숨기고 만석인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오두막 뒤편으로 돌아간 박생원은 쌓아둔 장작더미 깊숙한 곳에 두꺼비를 쑤셔 넣었습니다. 만석이와 칠복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쳐올 검은 그림자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일을 마친 박생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동시에 눈의 가시 같은 놈들을 처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계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생원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두막 문틈 사이로 잠든 줄 알았던 칠복이가 뜬 눈으로 박생원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 부자의 비명 섞인 고함 소리가 온 동네를 깨웠습니다. 아이고, 내 두꺼비, 내 갑오가 사라졌다. 어떤 놈이 내 귀한 보물을 훔쳐갔단 말이냐. 포졸들이 들이닥치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때 뒷짐을 진 박생원이 아주 점잖은 걸음걸이로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포졸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려한 비단 술띠를 매만지며 말입니다. 이보시오 대장. 내 심증이 가는 자가 있소이다. 저기 산 밑에 사는 나무꾼 만석이네를 한번 뒤져보시오. 며칠 전부터 돈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리는 걸 내 똑똑히 들었소. 가난이 죄라지만 사람 마음이 견물생심 아니겠소. 박생원의 말 한마디에 포졸들의 눈빛이 번득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창을 겨누고 만석인의 오두막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침밥을 짓던 만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마당에 무릎이 꿇렸고 칠복이는 겁먹은 척 만석의 등 뒤에 숨었습니다. 네 이놈, 썩 이실직고 하지 못할까. 최 부자댁 두꺼비를 어디다 숨겼느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맹세코 소인은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사옵니다. 만석이는 억울함의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작더미에서 번쩍이는 두꺼비가 발견되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 금빛은 만석이에게는 억울한 누명의 족쇄였고 박생원에게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만석이가 그럴 줄은 몰랐네. 어쩐지 요즘 칠복이 녀석 때깔이 좋아진다 했더니 훔친 돈이었구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야. 박생원은 군중 틈에서 부채를 살살 붙이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쯔쯔. 내 평소에 근본 없는 놈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리 일렀거늘. 양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인데 자업자득이로고. 박생원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만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등 뒤에 숨어있던 칠복이가 평소의 멍청한 눈빛이 아닌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요. 칠복이의 눈은 박생원의 화려한 비단 술띠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썩어빠진 속끈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끈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칠복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아의 옥사는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좁고 습한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석이는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매를 맞아 찢어진 종아리의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억울함이었습니다. 게다가 집에 홀로 남겨진 병든 노모와 칠복이 걱정에 만석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쇠창살만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칠복아, 이 못난 놈을 용서해다오. 내 맹세코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데 하늘이 어찌 이리 무심하시단 말이냐. 만석이의 탄식 소리가 옥사를 울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옥졸에 거친 호통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죄를 지었으면 얌전히 처분이나 기다릴 것이지 밤새 무슨 곡소리냐. 쯧쯧 생김새는 순하게 생겨가지고 남의 집 가보를 훔쳐. 만석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만석이는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 도둑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는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그 소문의 진원지에는 언제나 박생원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생원은 읍내 주막에서 빚쟁이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훔친 금도금 두꺼비는 이미 장무라비에게 넘겨져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 돈으로 급한 불은 끈 상태였습니다. 박생원은 오랜만에 기름진 안주를 씹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거보시오. 내 뭐라 했소. 양반의 신용은 천금과도 같다고 하지 않았소. 잠시 자금이 막혀 융통이 늦어졌을 뿐 내 곧 갚는다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오. 헤헤, 아이고 생원님. 저희야 생원님만 믿고 있었습죠. 그럼요. 뼈대 있는 가문에서 떼먹기야 하겠습니까? 박생원은 술잔을 비우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두꺼비 하나로 빚도 갚고 눈의 가시 같은 만석이도 처리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이요. 꿩 먹고 알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취기가 오르자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자신의 비단 술띠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하늘은 언제나 귀한 자의 편인 게지. 천한 것들이 감히 어딜 넘봐. 하지만 박생원의 그 화려한 술띠 안쪽 꽉 조여진 작은 허리끈은 그의 뱃살을 파고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의 위태로운 운명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재판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만석이의 죄를 묻는 날이 밝은 것입니다. 동원마루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아래 형틀에는 만석이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증인석에는 박생원이 새하얀 도포를 차려입고 가끈을 빳빳하게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교활함이 번들거렸습니다. 죄인 만석은 들어라. 너는 최부자 댁의 가보를 훔친 혐의로 이곳에 잡혀왔다. 너의 집 장작더미에서 증거물이 나왔고 이를 증언할 증인까지 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두꺼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옵니다. 누군가 소인을 모함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만석이는 목이 터져라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구나. 여봐라. 증인 박생원을 앞으로 나오게 하라. 박생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채를 펴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정중하게 읍을 하고는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또 나으리. 소생 박가놈이 아뢰옵니다. 저 죄인 만석이는 평소에도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비관하며 부자들을 원망하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게 와서 눈 딱 감고 한탕만 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지 않겠냐며 헛소리를 하기에 제가 사대부의 도리로 엄히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박생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만석이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평소에 착한 척하더니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었구먼. 박생원님 말씀이 틀리겠어. 양반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분위기는 완전히 박생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석이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이웃들이 박생원의 새 치혀에 놀아나는 꼴을 보니 가슴이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들었느냐? 평소 내 행실을 지켜본 증언이 이토록 구체적이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여봐라. 저 죄인을 매우 쳐라. 자백할 때까지 곤장을 멈추지 마라. 형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 칠보가 부디 건강하게 살아라. 그가 모든 것을 체념하려던 찰나였습니다. 히히히. 똥냄새. 아우 구려. 도둑놈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갑자기 관아 마당을 가르는 기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 나는 곳으로 쏠렸습니다. 구경꾼들의 다리 사이를 헤집고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칠복이었습니다. 누더기 옷에 짝짝이 집신을 신고 한쪽 코에는 누런 콧물을 대롱대롱 매단 칠복이는 마치 춤을 추듯 덩실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 거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또는 칠복이의 눈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바보였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언뜻 스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추어라. 저 아이는 누구냐? 사또 나으리. 저놈은 동네에서 유명한 바보 천치입니다. 제 아비가 잡혀가니 충격을 받아 실성한 모양입니다. 신성한 재판정을 더럽히기 전에 어서 내치시지요. 박생원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칠복이를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박생원의 말을 들은 채 만체하며 박생원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혹은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한테서는 땀 냄새랑 나무 냄새밖에 안 나는데 저 아저씨한테서는 구린내가 나네. 히히. 똥 냄새. 도둑놈 냄새. 칠복이는 손가락으로 코를 쥐며 과장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생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무식한 놈이 감히 사대부의 몸에서 냄새가 난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화낸다. 도둑놈이 제발 저려서 화낸다. 히히히. 칠복이는 박수까지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엄숙해야 할 재판정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장판 속에서 칠복이는 정확하게 사또를 응시하며 외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나 봤다. 진짜 도둑놈 봤다. 그 한마디에 웅성거리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사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도둑을 보았다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 내 눈은 똥파리 뒷다리 털까지 다 보인다. 그날 밤에 내가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나왔는데 어떤 까만 복면 쓴 아저씨가 우리 집 장작더미에 반짝이는 걸 쑤셔 넣고 있었다. 그래. 그럼 그 도둑이 어떻게 생겼더냐? 칠복이는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손가락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곁눈질로 박생원을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박생원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 바보 녀석이 설마 나를 알아봤을 리가 없어. 난 복면을 쓰고 있었다고.
키는 저기 똥배 나온 아저씨만 하고, 배도 저 아저씨처럼 남산만 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뒤뚱뒤뚱 오리처럼 걸었다. 칠복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박생원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박생원의 불룩한 배와 펑퍼짐한 엉덩이로 향했습니다. 박생원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참. 사또 나으리. 지금 저 미친놈의 헛소리를 듣고 계실 겁니까? 세상에 배 나오고 뚱뚱한 사내가 어디 한둘입니까? 저건 그저 제 아비를 구하려고 아무나 붙잡고 늘어지는 수작입니다. 박생원의 항변은 그럴듯했습니다. 사또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는 양반을 신문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생원의 말도 일리가 있다. 아이야, 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도둑놈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다. 칠복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고도 섬뜩한지 박생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칠복이는 콧물을 훌쩍 들이마시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지. 엉덩이. 도둑놈 엉덩이에 증거가 있다. 뭐라? 엉덩이? 박생원의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며 뒤집어졌습니다. 히히. 그 도둑 아저씨가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바지가 찌익하고 찢어졌거든. 근데 내가 봤다. 달빛 아래서 번쩍번쩍하는 걸 봤다. 무엇을 보았다는 게냐? 어서 말해보거라. 콩자반이다. 도둑 아저씨 왼쪽 엉덩이 한가운데에 이따만한 까만 콩자반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콩자반 위에 털도 새 가닥이나 숭숭 나 있었다. 내가 셌다. 하나, 둘, 셋. 칠복이는 손가락 3개를 펼쳐 보이며 방방 뛰었습니다. 재판정 여기저기서 푸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잖은 양반들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고 평민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참느라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양반 엉덩이에 털난 콩자반이라니. 아이고 배야 상상해버렸어.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생원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놈이 그걸 알지? 내 엉덩이의 점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아, 그때. 냇가에서. 박생원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계곡에서 칠복이가 했던 말. 엉덩이에 콩자반이라는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놈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를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사또는 박생원의 사색이 된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또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진실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생원. 안색이 매우 좋지 않구려. 어디 편찮으시오? 아, 아니옵니다. 그저 저 천한 놈의 망발에 기가 막혀서. 아이의 말이 매우 구체적이지 않소. 왼쪽 엉덩이에 털 난 큰 점이라. 만약 박생원의 옥체에 그런 점이 없다면 저 아이는 무고죄로 다스리면 될 것이고. 만약 있다면. 사또는 말끝을 흐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생원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렸습니다. 여기서 점을 보여주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이고 보여주면 도둑으로 몰릴 판이었습니다. 아니, 도둑 누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그 흉측한 엉덩이를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맨살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까발려야 한다는 수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박생원에게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사또 나으리.
어찌 사대부에게 이런 모욕을 주십니까? 천한 바보의 헛소리를 믿고 양반의 옷을 벗기려 하시다니요. 내 죽어도 못합니다. 자결을 하면 했지. 내 옥체는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박생원은 거품을 물고 발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옷자락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박생원, 이것은 명령이요. 떳떳하다면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오?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가 도둑이라는 혐의를 벗을 수 없을 것이오.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놈과 저 아비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박생원이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려 하자 사또가 포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다가가기도 전에 칠복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칠복이는 히히, 술래잡기다. 아저씨, 나랑 놀자. 하고 외치며 총알처럼 박생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다. 박생원은 손을 허우적거리며 칠복이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거머리처럼 박생원의 허리춤에 매달렸습니다. 아저씨, 콩자반 보여줘. 콩자반. 이 미친놈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에잇. 박생원은 온 힘을 다해 칠복이를 밀쳐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문제는 그가 잡은 곳이 겉옷인 도포 자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안쪽에서 바지를 지탱하고 있던 그가 평소에 그토록 꽉 조여매었던 낡고 작은 속 허리끈은 돈 아까워 바꾸지 않은 주인의 인색함과 몸부림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작은 끈. 그것은 마치 박생원의 위태로운 거짓말처럼 한계점에 다다른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재판정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몸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히히히. 잡았다. 칠복이가 박생원의 바지춤을 와락 움켜쥐고 체중을 실어 매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투둑. 둔탁하면서도 경쾌한 파열음이 박생원의 뱃살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화려한 비단 술띠는 멀쩡했지만 안쪽 깊숙한 곳, 아무도 보지 못했던 드썩은 집신끈이 마침내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툭 하고 끊어진 것은 비단 사가 빠진 허리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식과 허세로 겹겹이 포장해 온 박생원의 자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마을 사람들을 짓눌러왔던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끈이 끊어지자 더 이상 박생원의 하체를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붉은 비단 술띠는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대롱거릴 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바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스르르륵. 마치 봄눈 녹아내리듯 혹은 거대한 댐이 무너져 내리듯 박생원의 바지는 무릎을 지나 정강이를 스치고 단숨에 발목까지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왁자지껄하던 과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 속에서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박생원의 하체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박생원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감추고 싶어 했던, 차라리 죽음으로써 지키고 싶어 했던 천하의 비밀이 가을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하얀 속꽃 사이로 삐져나온 펑퍼짐하고 희멀건 엉덩이, 그리고 그 왼쪽 엉덩이 한가운데에 떡하니 박혀있는 엄지손가락만 한 새카만 점. 심지어 칠복이의 말대로 그 점 위에는 억세고 구른검은 털 새 가닥이 바람에 살랑살랑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 먹다 뱉은 짭짤한 콩자반이 눌러붙은 듯한 기괴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형상이었습니다. 그 흉측한 점이 햇빛을 받아 반질반질 윤기까지 흐르니 가히 기가 막힌 장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와, 찾았다. 콩자반. 히히히. 생원님 엉덩이에 왕팔이 있다. 내가 말했지. 진짜지. 털도 3개지? 칠복이는 마치 숨바꼭질에서 술래를 잡은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방방 뛰었습니다. 칠복이의 그 천진난만한 외침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침묵의 현을 끊어버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폭발. 푸아하하하. 관아 마당이 떠나갈 듯한 거대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들을 무시하던 양반의 위선이 벗겨지는 순간에 느끼는 통쾌한 카타르시스이자 억눌려 있던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점잖은 채 하던 촐로들도 지팡이를 놓치고 배를 잡았고 아낙네들은 치마폭으로 입을 가리며 자지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을 구르며 박생원의 엉덩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세상에 진짜 점이 있네. 털난 콩자반이라니. 칠복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저 꼴 좀 보게.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먼. 낮에는 공자맹자 찾더니 밤에는 엉덩이 까고 다녔나 보네. 아이고 내 눈. 저 썩은 허리끈 좀 보시오. 겉에는 비단띠를 두르더니 속에는 다 썩은 집신끈을 메고 있었어. 저게 양반의 실체였구만. 박생원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지다 못해 검푸르게 질려버렸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양반의 위신과 체면이 저 낡은 바지 끈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해 똥물에 튀겨진 꼴이 된 것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바지를 올리려 허둥지둥했습니다. 으아, 보지 마라. 보지 마. 감히 누굴 쳐다보는 게냐. 내 몸을 보지 마란 말이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발이 꼬여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출렁이는 살결 따라 엉덩이의 점은 더욱 잘 보이게 되었고 구경꾼들의 웃음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커져만 갔습니다. 칠복이는 넘어진 박생원의 엉덩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생원님은 벌거숭이. 엉덩이에 콩자반 달고 어디 가나. 뗐지. 도둑놈 엉덩이 뗐지. 더러운 콩자반 떨어져라. 퇴퇴. 이놈이. 이 천하에 죽일 놈이. 감히 사대부의 옥체를. 박생원은 울먹이며 칠복이를 노려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대부가 아니라 그저 엉덩이에 털난 점을 가진 도둑놈일 뿐이었습니다. 사헌부 대사헌이 온다 한들 이보다 더한 망신은 없을 터였습니다. 땅이라도 갈라져 그 속으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야속한 땅바닥은 그저 단단하기만 했습니다. 사또는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입가에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해야 했습니다. 사또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크크거리다 이내 표정을 수습하고 주상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박생원,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한가? 내 엉덩이의 그 점이 바로 내 죄를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좌다. 아이의 말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거늘 이래도 오리발을 내밀 테냐. 박생원은 바지를 발목에 걸친 채 엉거주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변명을 한다 한들 바지가 벗겨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자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이제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지금 즉시 저 자의 집을 샅샅이 뒤져 최 부자 댁에서 훔친 물건의 흔적을 찾아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생원을 굴비 역듯 묶었습니다. 박생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체면은 이미 바닥에 뒹구는 삭은 허리끈처럼 끊어지고 더럽혀진 뒤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박생원의 집으로 달려간 사이 만석이는 형틀에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만석이와 박생원은 마당에 꿇어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의 수고는 멈추지 않았고 칠복이는 여전히 박생원의 뒤에서 엉덩이 춤을 추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박생원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의 세월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박생원의 집으로 달려갔던 포졸들이 헐레벌떡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낡은 장부책 하나와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사또 앞에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보고했습니다. 사또 나으리. 박생원의 집 안방 깊숙한 곳 쌀독 밑을 파보니 항아리가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장부와 돈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읍내 투전판의 도박 빚장부이옵고 이 돈은 장무라비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엽전이옵니다. 장부에는 오늘 날짜로 빚을 갚았다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것을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또는 장부를 훑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허허, 양반이라 자처하는 자가 투전에 손을 대고 남의 담을 넘어 도둑질까지 서슴지 않았구나. 게다가 자신의 더러운 죄를 덮으려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여 목숨까지 위협했으니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가증스럽다. 사또의 서슬퍼런 일갈에 박생원은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 사또 나으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순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내가 만석이에게 덮어 씌운 누명에는 자비가 있었더냐? 내가 지키려 했던 그 얄팍한 체면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을 뻔했다. 내 놈의 그 썩은 허리끈처럼 내 양심 또한 썩어 문드러졌구나. 사또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죄인 박가는 들어라.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의 재물을 탐하고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려 했으며 신성한 법정을 기만하였다. 이에 곤장 50대를 치고 가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보상한 뒤 이 고을에서 영구히 추방한다. 다시는 이 고을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관아 마당의 형틀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형틀에 묶인 것은 억울한 만석이가 아니라 죄인 박생원이었습니다. 박생원은 엎드린 채 엉덩이를 하늘로 향해야 했습니다. 형리들이 곤장을 들고 다가오자 박생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사또. 곤장만은 제발. 차라리 벌금을 물리시오. 내 엉덩이는 안 돼요. 시끄럽다. 내 놈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엉덩이 아닌가. 죄를 지었으니 그 엉덩이로 죗값을 치러야지. 여봐라 매우 쳐라. 형리가 곤장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곤장을 막기 위해 바지를 다시 내려야 했을 때 박생원은 수치심에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정신은 더욱 맑아져 사람들의 시선 하나하나가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매우 쳐라. 짝. 곤장이 박생원의 허연 볼기짝을 내리쳤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그 털난 왕점이 살결의 파도를 타고 출렁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구경하던 사람들은 곤장 소리에 맞춰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짝. 어이쿠. 점이 춤을 추네. 춤을 춰. 덩기덕쿵덕쿵. 박생원 엉덩이가 복숭아처럼 빨개지니 까만 점이 더 잘 보이네 그려. 아주 명물이야 명물. 히히히. 콩자반 터진다. 콩자반 납작해진다. 칠복이는 형틀 옆에서 박수를 치며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박생원은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1000배는 더 컸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빌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비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50대의 곤장이 끝났을 때 박생원은 거의 초주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형틀을 내려왔습니다. 사또의 명대로 박생원의 집은 즉시 몰수되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바지를 겨우 추어 올리고 진보다리 하나 달랑 메고 마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을 어귀를 나서는 그의 뒤통수에 대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며 놀려댔고 어른들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허세와 체면이 결국 그를 가장 비참하고 발가벗겨진 꼴로 만든 것입니다. 스스로 묶은 썩은 동아줄이 끊어지며 나락으로 떨어진 꼴이었습니다. 한편 누명을 벗은 만석이는 즉시 풀려났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형틀에서 풀려나자마자 달려가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냐오냐, 내 새끼. 칠복아, 내가 이 못난 아비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만석이는 칠복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칠복이도 만석이의 품에 얼굴을 비비며 콧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은 조금 전 박생원을 놀리던 장난꾸러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되찾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물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 놀리던 아이가 실은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아이였음을, 그리고 가장 효심 깊은 아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 부자도 만석이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보를 되찾은 기쁨보다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다는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만석이, 내 자네를 의심하여 미안하네. 내 생각이 짧았어. 내 사주의 뜻으로 자네에게 쌀 2가마니와 비단 1피를 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나무를 해오면 내 값을 후하게 쳐서 다 사줄 테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아이고 아닙니다, 어르신. 누명을 벗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때 칠복이가 넙죽 나섰습니다. 히히. 쌀 좋다. 밥 많이 먹을 수 있다. 아버지 받아라. 고기 반찬도 해달라고 해라. 나 배고프다. 칠복이가 배를 문지르며 떼를 쓰자 사람들은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아까 박생원을 향한 비웃음과는 다른 따뜻하고 정겨운 사람 냄새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그 녀석 참. 바보인 척하는 것인지 진짜 천재인 것인지. 어쩌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바보의 탈을 쓰고 내려온 현자가 아닐까 싶구나. 만석아, 저 아이를 귀하게 키우거라. 하늘이 너에게 내린 보배니라. 이에 사또 나으리. 명심하겠습니다. 만석이는 칠복이의 손을 꼭 잡고 사또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은 거짓과 위선이 물러간 자리에 진실과 사랑을 채우듯 만석이와 칠복이의 어깨 위로 포근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생원이 쫓겨난 뒤 마을에는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을 밖으로 쫓겨난 박생원의 비참한 말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곤장 맞은 엉덩이를 절뚝거리며 산 넘고 물 건너 낯선 타향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찢어진 도포 한 벌과 찌그러진 갓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장터 구석 거적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박생원은 지나가는 행인이 동전 한 잎을 던져주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에잉, 이 무례한 것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동냥질이냐? 나는 뼈대 있는 가문의 생원이다. 썩 가져가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쳐도 그는 땅에 떨어진 동전을 줍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는 장사가 없는 법. 결국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밤이 되어서야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기어 나와 땅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누가 자신의 엉덩이를 볼까봐 벽에 등을 딱 붙이고 개처럼 옆으로 기어 다니는 기이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일이 되었는고. 저 놈의 칠복이. 내 그놈의 혀를 뽑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남 탓만 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생원은 다리 밑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수습하려 뒤집어 보니 죽는 순간까지도 엉덩이를 가리기 위해 두 손으로 바지춤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과 체면에 갇혀 살았던 자의 허망하고도 쓸쓸한 최후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바람결에 실려 고향 마을까지 전해졌지만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눈물 흘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인광고라는 네 글자만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반면 두매산골 만석이네 집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최 부자가 준 쌀과 비단 덕분에 만석이는 빚을 청산하고 작은 논 마지기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함이 몸에 밴 만석이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방울은 배신하지 않고 황금빛 들판으로 보답했습니다. 이제 만석이네 집 굴뚝에서는 매일 저녁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노모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칠복이. 칠복이는 여전히 동네방네를 쏘다니며 바보 같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개미 구멍에다 대고말을 걸거나 허공에 삿대질하며 껄껄 웃는 모습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복이를 무시하거나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칠복이의 입을 주시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훈장님이 아끼던 옥피를 잃어버려 온 서당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학동들을 의심하여 회초리를 들었고 아이들은 억울하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마침 칠복이가 서당 마당에 들어와 흘장난을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더지야 두더지야 까만 붓 물고 어디 가니 마루 밑에 숨겨놓고 헌붓 줄래 새붓 줄래. 훈장님은 그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여 대청 마루 밑을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두더지 구멍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옥필이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옥필을 본 두더지가 먹이인 줄 알고 물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하도다. 아이야, 내가 이것이 여기 있는 줄 어찌 알았느냐? 히히, 두더지가 나한테 자랑했지롱. 메롱. 칠복이는 혀를 쏙 내밀고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칠복이를 도사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산신령의 아들이라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만은 칠복이를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대했습니다.
아들이 천재이건 바보이건 신통력이 있건 없건 만석에게 칠복이는 추운 겨울밤 자신에게 찾아와 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으니까요.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복이도 어느덧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장가도 가지 않고 늙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만석이와 칠복이는 평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칠복아, 응, 아버지. 너는 세상이 다 보이느냐? 남들이 못 보는 것까지 다 보여? 만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속에 품어왔던 질문이었습니다. 박생원의 엉덩이 점 사건부터 군장님의 옥필 사건까지 칠복이의 행동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손가락으로 그으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인다. 다 보인다. 그럼 내 마음도 보이느냐? 그럼 아버지, 냄새는 구수하다. 갓 지은 쌀밥 냄새가 난다. 근데 박생원한테는 썩은 똥 냄새가 났다. 만석이는 칠복이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누가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는지 말입니다. 칠복이에게 세상은 복잡한 미로가 아니라 냄새로 구별되는 단순 명료한 그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 눈에 내 마음이 따뜻하게 보인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만석이는 거친 손으로 칠복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위로 달빛이 이불처럼 덮였습니다. 껍데기뿐인 체면을 중시하던 박생원은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며 차가운 객지에서 생을 마감했고, 바보라 무시당하던 칠복이는 가장 순수한 눈으로 진실을 밝히며 따뜻한 사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어쩌면 칠복이는 진짜 바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계산할 줄 모르고 욕심낼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할 줄 모르니 영악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영락없는 바보겠지요. 하지만 헛된 욕심으로 채운 거칠에는 언젠가 끊어지는 썩은 동아줄과 같다는 것을 박생원의 엉덩이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두메산골 만석인의 오두막에는